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6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방법이 틀린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면성실은 50대까지만 통합니다. 60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웁니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입니까? 더 슬픈 건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걷는 것도 문제없고 머리도 멀쩡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야 한다니 참담합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 우울증 환자가 10년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노년입니까?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평생 근면 성실만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부터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창조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부터 진짜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뀌는 5가지 방법을 얻어 가실 겁니다. 오늘은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대학 교수로 살았던 62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2시까지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주말에도 학회에 다녔습니다. 3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존경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실컷 봤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건강, 자식, 손주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평생 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의 작은 섬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서울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박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교수라는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온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앉아 있으니 더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쯤 지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걷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낚싯줄도 제대로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물고기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할머니가 텃밭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삽질을 하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머리만 쓰고 살았다는 것을, 평생 남들의 평가만 신경 쓰고 살았다는 것을,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을, 이제 박 씨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낚시를 갈까, 텃밭에 갈까 고민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그날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옛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창조하고 있네. 평생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삶을 만들고 있지. 이게 바로 진짜 창조야.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예술가나 천재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만 창조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엮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창조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회사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봤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봤습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생 교수로 살면서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 훌륭한 강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 명망 있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섬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낚시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바다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삶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사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료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창조하며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하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포기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의 행복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고립된 노인의 수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 삶이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보세요. 그가 한 일이 특별합니까? 낚시하고 텃밭 가꾸고 산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미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재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재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드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청소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날아갑니다. 상자를 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창조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재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른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어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재미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미를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재미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편집입니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보세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교수로 살면서 배운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겁니다. 관찰하는 능력, 기록하는 습관, 생각하는 방법, 이것들을 낚시와 텃밭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엮어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취미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것을 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겪은 일들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부터 창조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체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도심이 중요하 아니면 조용한 시골이 좋습니까? 이것이 주체적 관점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진 하지만 본인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내가 정하세요. 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산책 코스도 내가 정하세요. 남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주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루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독서, 그림, 요리,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것을 플로우라고 불렀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플로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재미있는 게 없어요. 평생 일만 했더니 취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 해봤는데 재미없으면 다른 것을 해보세요. 10가지를 해봤는데 다 재미없으면 20가지를 해보세요. 언젠가는 찾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재미는 삶의 연료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운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느낀 감정을 기록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세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백에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메모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남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막연했던 느낌이 명확한 생각이 됩니다. 흩어졌던 경험이 하나의 의미로 엮입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손주를 만나서 기뻤다. 이런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한 단락이 됩니다. 1년쯤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노트를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곳에만 있지 마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자극이 창조성을 깨웁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그래서입니다. 공간을 완전히 바꾸니까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산책로를 바꿔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카페에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처음 가보는 곳을 방문하세요. 가까운 곳도 좋습니다. 옆 동네 공원도 좋고 이웃 마을 시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곳에 가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뇌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창조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취미 모임에 가입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배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박민수 씨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했습니다. 그들과 낚시하고 농사 짓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만났습니다. 관계 맺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어색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세요. 날씨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만남에 있다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고립되면 무너집니다.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체적 관점을 가지세요. 재미를 추구하세요. 배운 것을 정리하세요. 공간을 바꾸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노트 한 권 사는 것, 오늘 산책로를 바꿔보는 것,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7걸음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걸음입니다. 1년이 지나면 365걸음입니다. 그 걸음들이 쌓이면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향유의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6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다른 곳에 쓸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면성실했던 그 힘으로 이제는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성실하게 일했던 그 에너지로 이제는 재미있게 살아가세요. 책임감 있게 살았던 그 진지함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기대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60년을 살아낸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해서 안 되는 5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야 하는 것들.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가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오늘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칩니다.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 내 약점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한테는 털어놔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는 물처럼 흐르고 변합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언제 틀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틀어지면 그동안 내가 털어놨던 모든 것이 무기가 됩니다. 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 퍼지는 속도입니다. 오늘 친구한테 한 얘기가 내일이면 온 동네에 퍼집니다. 모레면 내 자식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일주일 뒤면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알게 됩니다.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말이 퍼지면서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처럼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작은 얘기가 엄청난 사건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원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조심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존경받던 어른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됩니다. 편안하게 지내던 이웃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금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로울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중한 관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명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순 씨는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세 최순희 씨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서로 도우며 지냈고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명순 씨는 순희 씨를 친자매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명순 씨는 순희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다고 말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명순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 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밀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순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명순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성당에 가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으로 명순 씨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며 접근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팔 거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명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 순희 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던 겁니다. 명순 씨가 얼마나 힘든지 걱정된다며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순 씨의 며느리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남한테 먼저 얘기했다며 섭섭해했습니다. 가뜩이나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일로 더 틀어졌습니다. 명순 씨의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 사정을 왜 남한테 떠벌리고 다니냐며 따졌습니다. 명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사람을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만 얘기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결국 명순 씨는 순희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성당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명순 씨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 강동철 씨의 경우입니다. 동철 씨는 친구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영재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축하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는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더 과장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의 자랑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들과 비교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결국 동철 씨는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명순 씨와 동철 씨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순 씨와 동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상황과 돈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얘기도 없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심지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돈 많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접근하고 이상한 투자 권유가 들어옵니다.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명순 씨처럼 소문이 퍼져서 가족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가난하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과 가족의 성공담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동철 씨처럼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남의 자식 잘 되는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속상해합니다. 내 자식은 왜 저렇지 못할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 자랑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배우자하고만 조용히 나누세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과 비판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말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내가 누구를 욕했다는 소문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된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했던 말이 엄청나게 미워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가볍게 한마디 했던 것이 심각한 비난으로 부풀려집니다. 험담은 결국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도 욕을 먹게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네 번째, 자신의 약점과 치부입니다. 과거의 실수, 숨기고 싶은 일, 부끄러운 경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나중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약점이 무기가 되어 나를 공격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를 수 있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괜한 소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약점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실수와 후회스러운 일들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잘못,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만듭니다.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안 될까요?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삼가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화를 부른다.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비밀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느낍니다. 내 비밀을 털어놓으면 상대방과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상대방도 나를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밀을 공유한다고 해서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밀이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노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워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 한 명한테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 배우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는 또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일주일이면 수십 명이 알게 됩니다. 한 달이면 수백 명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보 확산 효과라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내용이 변한다는 겁니다. 처음 내가 한 말과 나중에 돌아오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걱정이 큰 문제로 부풀려집니다. 사소한 불만이 엄청난 원망으로 왜곡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화 게임이라고 합니다. 말이 전해지면서 점점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아픔이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하지만 말로 찌르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아픔은 평생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일수록 더 아픕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도 작은 일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변합니다. 계절처럼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입조심은 소극적인 처신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신중한 것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용기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친하다고 해서 비밀을 공유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해서 약점을 보이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적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해가 될까? 이 말이 제3자에게 해가 될까? 하나라도 해가 된다면 그 말은 하지 마세요. 특히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속상할 때, 흥분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럴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이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집니다.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 습관,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기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비밀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 습관, 자랑은 최소화하기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일기장에 적으세요. 배우자하고만 조용히 기쁨을 나누세요.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네 번째 습관, 험담 자리에서 빠지기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군가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동조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자리를 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든 약속이 있다고 하든 자리를 피하세요. 험담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모두가 따라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험담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자리를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습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입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부정적인 말은 가시와 같습니다. 한 번 찌르면 오래도록 아픕니다. 칭찬은 아끼지 말고 비난은 삼가세요. 격려는 자주 하고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습관, 경청하는 사람 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의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실수도 적습니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배움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일은 험담하는 자리를 피하겠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을 느낄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궁해지니 중용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채에 대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채로 걸러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채는 진실의 채입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 소문으로 들은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것만 말하세요. 두 번째 채는 선의의 채입니다. 이 말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악의가 담긴 말, 해를 끼치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만 하세요. 세 번째 채는 유익함의 채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는 말, 필요한 말만 하세요. 이 세 가지 채를 통과한 말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움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대답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신뢰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신중한 사람이 실수가 적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입니다. 말로 표현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깊이를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세요. 내일은 험담하는 자리를 피하기로 결심하세요. 모레는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약속하세요.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더 존경하게 될 겁니다. 더 편안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한 가지를 실천하실 거면 하나라고 적어주시고 2가지면 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줍니다. 우리 함께 변화해 나가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께 큰 울림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